며칠 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도연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좀 붕 떴다고 해야 하나요? 주말에요? 응, 뭐 선영이도 그날 일 없을 거예요. 아기야 뭐 낮잠 시간만 좀 맞춰주시면.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 애가 직접 오라는 말은 안 했지만 아예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 정도면 된 거죠 뭐. 그날 저녁부터 전 조금씩 반찬을 준비했어요. 도현이 어릴 때 좋아하던 장조림, 선영이 처음 우리 집 왔을 때 맛있다고 했던 취나물, 그리고 지난 겨울 말려두었던 무말랭이까지 볶아뒀죠. 요즘은 입맛도 다양하니까 많이는 말고 딱 먹을 만큼만 담자. 하면서도 손이 멈추질 않더군요. 다 시킨 반찬들을 예쁜 반찬통에 옮겨 담고 수건으로 하나하나 감싸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 시장 가기 전처럼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미용실도 다녀오고 옷장 속에 아껴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 꺼내 다려놓고요. 손주 얼굴 한번 보러 가는 건데 그래도 단정하게 가야지 싶어서요. 기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웃고 있었어요. 하윤이 이제 말 좀 하겠지? 나보면 뭐라 할까? 할머니하고 안기면. 그 생각 하나에 가슴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도현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땐 제가 괜히 두리번거리며 단지 안내도를 다시 봤습니다. 몇 번을 왔던 곳인데도요.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기 전 거울로 머리도 한번 넘기고 가방도 단단히 메고 섰죠. 띠링. 초인종 소리에 문이 열리자 며느리인 선영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그 말투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반가움도 미소도 없는 말투. 아기 자고 있어서요. 조용히 들어오세요. 하면서 슬리퍼를 내놓긴 하더군요. 제가 두 손 가득 들고 있던 반찬 봉지를 보더니 선영이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이게 다 반찬이에요? 아, 어머님 요즘 아기 때문에 음식 냄새에 예민해서요. 이런 건 조금. 그 말을 들으니 팔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냉장고 앞에서 조심스레 냉장고에 넣어두면 혹시 나중에 하려는 찰나 선영이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아니요, 냉장고에 넣긴 좀 그래요. 지금 막 정리한 참이라서요. 어머님 드실 거면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웃으며 한 말이 아니라 그저 귀찮은 상황 정리하려는 투였다는 게 더 서글펐습니다. 거실에 앉았지만 하윤이는 방 안에서 잔다며 나오지도 못하게 했고 선영은 부엌에선 냄비 뚜껑만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멀찍이 있더군요. 도현이 겨우 말하길 엄마 왔으면 뭐 좀 챙겨드리지 그랬어. 라며 싱크대 쪽을 한번 보더니 인스턴트 커피라도 드릴까? 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 상황에서 밥상을 차릴 리도 없고 차라리 그 짧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죠. 잠깐 앉아있다 나가려 하니 선영이 끝내 커피 한 잔 타왔습니다. 그 종이컵 하나가 내가 받은 전부였습니다. 그 종이컵만 막 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선영이는 가만히 서서 저를 힐끔 보더군요. 그 눈빛. 좀 불편하다. 빨리 가시라. 그런 말 없이도 통하는 눈빛 있잖아요. 그게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저는 그 집에 얼마 머물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반찬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손주 얼굴 한번 보러 간 것뿐이었는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도현이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통화는 별 내용 없었죠. 엄마 어제 잘 돌아가셨어요? 요즘 가게 어때요? 바쁘세요? 그런 안부. 저는 괜히 반가워서 하윤이 뭐 좋아하는지 좀 알려줘. 다음엔 그거 해갈게. 너네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현이 스피커폰을 켜놨는지 갑자기 저 멀리서 선영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된장 냄새가 옷에 배서 솔직히 집안에선 좀 불쾌했어.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들으라는 듯이 거기다 약간 코로 웃는 듯한 뉘앙스까지.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제 얘기였죠. 도현도 당황했는지 얼른 말을 이어갔어요. 아, 엄마. 요즘 엄마들 위생 되게 깐깐해요. 선영이 그런 거 좀 예민한 편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말라니요.
그 말을 듣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던가요? 저는 그냥 그래. 알았어.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묘하게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를 넘겨보고 내가 감았던 그 머리 냄새도 맡아보고 옷도 살짝 당겨서 코에 가져가 봤습니다. 냄새가 나긴 하나. 솔직히 저는 아무 냄새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부터 온몸이 다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찝찝한 것 같고 옷이 갑자기 축축해진 것 같고 아랫도리며 겉옷이며 다 벗고 싶어졌어요. 그날 오후 가게 문 닫자마자 바로 집에 들어와 목욕물부터 틀었습니다. 머리를 2번 감고 때 수건으로 팔을 박박 문지르고 몸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엔 옷장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며느리 앞에서 입었던 옷들을 전부 꺼내 세탁 바구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대할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요, 하루가 지나도 속은 전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도 문득 그 말이 떠올랐어요. 된장 냄새가 옷에 배어서 솔직히 불쾌했어. 그 한마디가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애들이 내가 해준 반찬을 입에 댔던 적이 언제였나 하는 생각도 덮쳐왔죠. 이불을 걷어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보였던 걸까?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오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창피해서 그런 건지, 억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사람처럼 보여서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모든 게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고 넘겼을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도현이 집에 갔을 때였죠. 그땐 선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 집엔 된장 냄새가 좀 잘 배어요. 혹시 음식 하실 땐 주방엔 오래 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 당시엔 별 생각 없이 아 그래? 그럼 얼른 나갈게 하고 넘겼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요즘 아파트는 냄새 잘 배는구나 그 정도 생각뿐이었거든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저 집 걱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 그 자체가 냄새의 원인처럼 들렸다는 거죠. 그 후로도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현이가 그랬어요. 엄마, 요즘은 세균도 무섭고 요즘 사람들 다 깔끔 떠는 거 모르세요? 엄마는 그냥 쉬세요. 괜히 피곤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그 말도 그땐 아이고 우리 아들이 효자네하며 고맙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당신은 빠져 있어도 된다는 말이었더라고요. 하나씩 자꾸 되새김질이 되는 겁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아요. 냄새, 불쾌, 피부 트러블, 세균 전부 저를 향한 말 같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 싫어졌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점점 줄게 되고 그간 친하게 지내던 시장 친구들 약속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더군요. 누가 봤으면 제가 무슨 큰 병이나 겪은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말수 줄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웃음 안 나오고 그냥 마트 갔다가도 일찍 집에 오고 시장 사람들 약속도 하나둘 취소하게 되더군요. 이따 커피 한잔 해요, 언니. 언니네 된장찌개 생각나서 내가 전화했지. 그런 말들이 왠지 부담스럽고 귀찮아졌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들 뒤에 냄새나 지저분함 같은 게 숨어 있을까봐 무서웠던 거죠. 장사도요, 손님 응대는 똑같이 했지만 속으론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내가 만든 이 된장찌개 냄새 나려나? 고등어 조림옷에 배면 싫어할까? 예전엔 전혀 신경 안 쓰던 것들이 그날 이후로는 다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참 길고 낮에도 그냥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TV를 켜도 뭐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요. 지금도 기억나요. TV에서 유명한 요리 연구가가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을 알려주던 장면.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손이 저절로 리모컨을 눌러버렸습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어요. 그 장면 자체가 마치 누군가 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된장 냄새가 배어서 불쾌했다는 그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머리에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론 된장국도 안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래된장은 뚜껑도 못 열고 그냥 밀폐통째로 밀어 넣었죠. 그렇게 저는 하나씩 하나씩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접어갔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나이 들어 쓸쓸한 게 아니라 내가 쓸모 없어진 느낌이 드는 게 제일 서럽다고. 맞는 말이에요. 예전엔 손맛 좋다고 다들 칭찬했었는데 지금은 그 손맛이 민폐라고 불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된장, 마늘, 고등어, 생선전 그 모든 것들이요. 누군가에겐 엄마의 손맛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냄새로만 남는다는 거. 그리고요. 그 누군가가 바로 내 며느리였다는 게 참 많이 속을 허무하게 만들더군요. 그리고요. 그 말이 너무 상처였다고 누구 하나 말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라도 선영이 말이 좀 심했네 그 한마디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 누구도 그건 아니지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요 제일 큰 상처였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잠을 잤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눈을 뜨니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웠어요.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도현. 받자마자 들려온 건 낯선 기운의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하윤이 피부에 뭔가 올라왔어요. 눈 주위랑 목덜미 쪽이 특히 빨갛게요. 혹시 지난번 오셨을 때 뭐 만지셨나요? 말끝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명확했어요.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당신일 수 있다. 침묵이 흘렀고 그 뒤로 도연이 전화를 바꿨습니다. 엄마, 선영이 좀 예민해서 그래요. 요즘 하윤이 알레르기 반응이 자주 와서요. 뭐가 원인인지 알아보는 중이에요. 너무 마음에 담지 마요. 그 말이 전화를 끊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죠. 나는 도대체 뭘 만졌을까? 그 집에서 내가 손댄 거라곤 커피잔, 화장실 세면대, 그리고 싸간 반찬을 잠깐 싱크대에 올려둔 게 전부였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 건지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건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딸 수정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말투가 너무 축 처졌는데요. 한참 머무시다가 그냥 이렇게 말했죠. 별일 없었어. 그냥 엄마가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인가 봐. 수정은 가만히 있다가 말을 아끼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래요? 저는 딱히 대답은 안 하고 엉뚱한 말만 꺼냈어요. 너 어릴 땐 무말랭이 볶음 참 잘 먹었잖아. 그 말에 수정은 망설임도 없이 말하더군요. 그럼요. 그거 엄마 손맛이죠. 그만한 맛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훅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문득 며느리가 반찬 봉지를 그대로 건들지도 않고 돌려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장조림, 취나물, 무말랭이 다 손으로 묻히고 볶고 정성껏 냉동팩까지 넣어 가져간 그 반찬들을요. 그 애는 손끝으로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들고 나와 현관 앞에서 제게 건넸어요. 아, 어머님 이거는 좀 하윤이 냄새에 예민해서요. 그 말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정말 몸살을 앓았습니다. 열이 난 것도 아닌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누워서도 눈이 감기지 않더군요. 하루 이틀 밥도 안 챙겨 먹고 그냥 물만 마시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누가 전화해도 받을 힘이 없었고 받는다 해도 짧게 대답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불쾌한 존재였나 싶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먹지 않은 건 음식이 아니라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장사를 했습니다. 시장 반찬가게. 비닐장갑 한 켤레로 하루에 3번씩 나물을 무치고 김치에 절여진 물을 고무장갑 벗고 다시 버무리며 딱딱한 밥그릇을 수십 개 씻어내는 그런 삶이요. 사람들은 말했죠. 이제 그만 쉬셔도 될 나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내가 만든 걸 누가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보면 그날은 허리 아파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남편은요, 반찬가게 같은 일은 안 했습니다. 공구상을 오래 했죠. 무겁고 지저분하고 기름때 묻는 일.
그 일을 악착같이 하며 두 사람의 땀으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쌓인 게 시골 땅 조금, 그리고 서울 외곽에 있던 오래된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아들 도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선뜻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오래 고민했어요. 저 애가 시작할 집은 우리가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부동산을 돌고 또 돌아 지금의 그 집을 샀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 남편과 제가 평생에 걸쳐 모은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어머님 명의로 돼 있어요. 며느리 선영은 지인들한테 그렇게 말했었죠. 그 말투가 왜 그리 못내 걸렸는지 이제 와서야 알겠더군요. 처음엔 그냥 시작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둘이 자리 잡고 살림도 꾸려가면 그땐 알아서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집에 가면 저는 늘 불편한 손님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실 거냐라는 눈치에 주방은 항상 정리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손대지 말아달라 했고 반찬은 비닐도 안 뜯은 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다짐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도 내 진심도 누구 손에 흘러들지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아들네 아파트 근처 부동산에 들어섰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하나 내놓고 싶어요. 서울 49 인생 아파트요. 지금 시세로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는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말했죠. 한 9억쯤 보시면 될 거예요. 어머님 명의시니까 절차 간단하고요. 바로 계약 가능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매매 진행해 주세요. 그 집 언젠간 그의 이름으로 바뀌겠죠. 그 전에 내가 손 털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매물로 올렸습니다. 도현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영한테는 더더욱.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매수자가 나왔고 서류 정리하고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모든 걸 확인하던 순간 손끝이 떨리더군요. 이게 참 평생 일한 내 손에서 진짜 내 삶이 빠져나가는 기분이랄까. 하지만 한편으론 깨끗하게 비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제 마음이 머무를 곳이 아니었거든요. 아들은 모릅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알게 될 건 며칠 후일 겁니다. 등기 이전 서류가 넘어가고 주소가 바뀌고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되니까요.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그 애들이 알게 될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휴대폰은 옆에 두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전화기 진동이 책상 위를 3번이나 굴러다녔습니다. 번호를 보니 도현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진짜 팔았어요? 그 아파트? 저는 짧게 대답했죠. 그래. 팔았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숨소리가 금세 거칠어졌습니다. 아니 왜요? 왜 말도 없이 우리랑 상의도 없이. 그 말에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죠. 그 집 내 이름 아니었어. 내 돈 한 푼 안 들어간 집이야. 순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또렷한 목소리 하나. 선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몰랐어요. 말 한마디 없이 팔면 어떡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확 끊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죠. 몰랐다고? 그게 어때서? 내가 그 집에서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니? 지금 정리한 냉장고라 어머님 음식은 못 넣겠다고 했지. 그냥 들고 계시라고. 그 눈빛도 난 잊지 않았다. 선영아. 그 애는 순간 말을 잃었지만 곧장 다시 목소리를 높였죠. 그래도 팔기 전에 한마디는 하셨어야죠. 우리도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에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내 사정은 너희 누구도 한 번도 물은 적 없더라. 그러니 이제 나도 너희 사정 안 챙기련다. 이건 너희한테 끌려다니는 인생 끝내겠단 내 선택이야. 그러니까 그만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손끝이 살짝 떨리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한 게 언제였나 싶었죠. 늘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더군요.
그날 오후 딸 수정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그 애가 한숨부터 쉬며 말했어요. 엄마, 도현 오빠가 나한테 전화했어. 아파트 팔았다고 말도 없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막 하소연하더라. 그래. 아까 통화했어. 들어보니 그 애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더라. 수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혹시 너무 혼자 있지 마. 괜히 아프지 말고. 내가 이번 주말에 갈게. 저는 짧게 대답했죠. 그래. 오는 건 말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 밤 도현이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이라도 해줘요. 그 문장을 읽다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걸 아직도 묻다니. 제 아들이지만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무심했던 말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애는 평생 모를 겁니다. 저는 그 문장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였죠. 사람은 한번 돌아서면 다시 그 자리에 서주지 않아. 그건 그 아이들이 만든 거리였고 저는 이제 그 거리만큼 멀어진 엄마가 되기로 한 겁니다. 며칠 뒤 문 앞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애가 도현이가 온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릎 담요를 덮은 채 소파에 앉아 그냥 조용히 귀만 기울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까요? 초인종은 누르지 않았지만 똑같은 간격의 발소리, 그리고 문 너머의 무거운 기운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 아이가 서 있구나. 지금도 아직도. 결국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괜히 시계를 한번 보고 찻잔을 헹구고 그리고는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왔냐? 그 애는 한쪽 어깨를 약간 떨고 있었고 눈에 핏발이 선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뭐라고 말은 안 하더군요. 저는 그저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혼자 왔냐? 네. 선영이는 안 왔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 애는 절대 이런 자리에 얼굴을 들이밀지 않겠죠. 제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들어가도 돼요? 굳이? 그 애는 잠시 멈칫하더니 문지방을 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줬으면 해서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조금 더 열고 몸을 돌려 거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오고 말고는 내가 정하라는 의미였죠. 그 애는 조심스레 들어왔고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더군요. 신발을 벗지도 않고요. 엄마, 그날 저랑 통화했을 때 말이에요. 저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막혀 목소리를 높였단 거냐? 그 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저도 그냥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근데 엄마가 그 아파트를 진짜 파셨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충격이라서. 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 애를 바라봤습니다. 충격? 네. 그 집이 내 명의로 돼 있었냐? 아니요. 내가 거기 계약서에 도장 하나 찍은 적 있었냐? 그 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집에서 내가 너희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생각 안 나고 그저 내가 조용히 팔아버렸다는 사실만 충격이었구나. 그게 아니고. 도현아. 그 말을 부르자 그 애가 움찔했습니다. 내가 그 집을 팔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텼는지, 그날 너랑 통화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지 넌 모를 거다. 근데 엄마, 그냥 말이라도 해주시지 않았으면 안 됐어요? 그 말에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말하면 뭐하니? 어차피 말렸겠지. 아뇨, 그래도 네 옆에 있던 사람. 그 사람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더라. 넌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도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만 깊어지고 눈빛만 흔들릴 뿐이었죠. 죄송해요. 정말로. 늦었어. 그래도. 그래,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뭐하니? 그땐 내가 말을 아꼈어. 참자, 참자, 엄마니까 참자. 근데 말이다. 미안하다는 말도 타이밍 있어. 너무 늦으면 그 말조차 상처가 된다.
그 애는 한 걸음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달라질게요. 앞으로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말을 그만두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미 다 지나갔다. 내가 기댈 수 있을 때 내가 등을 돌렸지. 이젠 나도 내 삶을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괜한 미련 남기지 말고 돌아가. 그래도요, 엄마. 도연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불렀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지.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돌아서게 되기까지 수십 번 마음속에서 걸어나갔다 들어오길 반복해. 그러다 어느 날 그냥 안 들어오는 거지. 도연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서 현관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 애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받을 타이밍은 이미 지나 있었던 거야. 그 말에 도연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그 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신발을 신고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죠. 저는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애는 그 문틈에 아직 남아있는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그 애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고 저는 이제 그 책임까지 대신 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당에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봄이 다가온다지만 시골집 구석구석은 아직 겨울 기운이 묻어 있었죠. 그런데 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인가 싶었는데 금세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레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 작은 발걸음. 수정이었어요. 도현이네와의 일 이후에 간간히 들리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매주 말없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왔냐? 제가 먼저 말문을 열어도 얘는 늘 대답 대신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트 봉투에서 콩나물이며 두부를 꺼내놓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부터 조용히 씻더군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런 뒷모습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넌 이런 거 안 귀찮냐? 말없이 걸레를 빨던 수정이 수돗물을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엄마, 나도 철들었나 봐요. 뭐가? 옛날엔 몰랐거든요. 엄마 힘든 거. 그땐 그냥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찡했습니다. 어린아이 같던 얼굴이 조금은 달라 보였거든요. 그 애는 마치 당연하단 듯 밥솥을 열고 무쇠솥 안에 고스란 밥을 퍼담았습니다. 엄마 김치국 좋아하잖아요. 그때 얼려둔 묵은지도 꺼냈어요. 내가 다 했냐? 응. 넌 진짜 귀찮은 건 질색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다 엄마 닮았나 봐요. 하기 싫어도 그냥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 그 말이 이 아이 입에서 나올 줄이야. 점심을 같이 먹으며 우린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그릇 소리랑 김치 씹는 소리만 들렸죠. 근데 전 그런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히 무거운 대화 없이 그저 밥 한 끼 나누는 이 시간이. 수정아. 응. 너 진짜 그 냄새 안 나냐? 된장찌개에 묵은지 볶음까지 해놨는데. 엄마, 난 어릴 때부터 이런 냄새가 제일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해도 이게 우리 집 냄새인데.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냄새라고 말하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거든요. 말도 많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달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고마워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다가온 딸. 그게 저한텐 제일 큰 위로였습니다. 며칠 전엔 마당 창고 정리까지 해두었더군요. 쓰레기 봉투를 잔뜩 내놓고 낡은 돗자리며 망가진 화분까지 다 꺼내뒀더라고요. 이거 다 내가 한 거냐? 응. 힘들었겠네. 응. 그래도 좋았어요. 좋긴 뭐가 좋아. 엄마가 내 밥 먹고 맛있다고 해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래. 얘가 내 딸이었지. 이 냄새를 싫다고 안 했던 애. 어릴 때도 집 들어오면 된장 냄새 난다고 좋아했던 애였는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참을 부엌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수정이 김을 자르고 있었고 그 옆에 된장국이 조용히 끓고 있었어요. 마치 예전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그 평범했던 어느 날처럼요. 수정아. 응? 내가 와서 집이 좀 달라졌어. 왜요, 뭐가요? 냄새가 다르더라. 수정은 말없이 웃었고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괜히 그 아이가 다녀간 날엔 방 안에 남은 밥 냄새까지 괜찮게 느껴지더군요. 그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한 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들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말보다 더 따뜻한 건 말 없는 행동이라는 것도요. 그날 동네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혜 언니 서울 아파트 그거 진짜 팔았어요? 응. 근데 이상하네요. 며느리분이 사람들한테 그러고 다닌다던데? 뭐라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을 팔아버렸다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전혀 몰랐다면서. 저는 말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애 결국엔 그렇게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예상 못한 일도 아니었기에 굳이 정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입을 열 필요는 없었어요. 진짜로 겪은 사람은 말이 없고 말이 많은 사람은 겪지 않았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동네 몇몇 사람들 눈길이 바뀌었지만 저는 일절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용히 더 단정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윤이 얼굴이 화면에 꽉 차게 잡히더군요. 할머니. 우리 하윤이.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곧이어 화면이 흔들리고 도현 얼굴이 조심스레 비쳤습니다. 하윤이 자꾸 묻더라고요. 엄마 왜 안 오시냐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영이랑도 말을 많이 했어요. 엄마 마음 조금은 알 것도 같고요. 그 말이 거짓이든 진심이든 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네. 엄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하윤이 유치원 발표회가 다음 주에 있어서요. 혹시 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말을 아끼고 눈치를 보는 그 얼굴. 전 이미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보마. 도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응, 그래. 저는 통화를 조용히 끊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수정은 따뜻한 국을 덜어주며 물었습니다. 오빠였어요? 응. 또 그 얘기예요? 고개를 끄덕이자 수정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 하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 깊은 데서 무언가가 조용히 닿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현은 아마 한동안 더 헷갈릴 겁니다. 자신이 뭘 놓쳤는지도 모른 채 그의 말만 믿고 내 선택을 원망하겠죠. 그럴수록 전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아는 사람. 말 안 해도 옆에 있는 사람. 이제는 그런 사람 하나면 족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지인 한 분이 또 그러시더군요. 어머, 정혜 언니. 며느리 되시는 분이 시장 쪽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 팔고 그냥 사라지셨다고.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언니 진짜 괜찮아요? 그냥 그러고 넘기셔도 되는 거예요? 응. 나야 괜찮지.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아니, 그 정도면 그냥 나쁜 사람이잖아. 그 말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선영을 욕하지도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반찬 냄비 뚜껑을 열어 익어가는 장조림을 한번 휘젓고 말았죠. 그날 저녁 수정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그 집 판 거. 오빠랑 거리 두게 된 거. 후회하려면 진작 했겠지. 지금은 그냥 속이 편하다. 수정은 조용히 밥숟가락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엄마. 응? 지금쯤 깨달았을 거예요. 엄마가 가족이었다는 걸. 근데 이제 와서 뭘 해도 이젠 그 자리는 비어 있다는 것도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식어버린 반찬도 그날은 유난히 짠맛이 덜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졌던 순간에 말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아침 햇살이 부엌 깊숙이 들어와도
괜히 바쁜 척 허둥거릴 일도 없어졌습니다. 장독대 앞에 나란히 선 단지 뚜껑들을 열며 저는 그냥 다시 시작했을 뿐입니다. 어머니, 이거 맛 좀 봐보세요. 오늘 된장국 좀 짰나? 수정이는 어김없이 주말이면 올라옵니다. 시장에 같이 나가자고 말하지 않아도 앞치마부터 두르고 저를 따라옵니다. 어릴 땐 이 냄새가 왜 좋은 줄 몰랐어요. 지금은요, 딱 이 냄새 맡으면 그냥 안심이 돼요. 그 말에 저는 슬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고들빼기 무침을 담고 꽈리고추를 볶아내는 동안 수정이는 조용히 마늘을 까고 상추를 다듬습니다. 예전엔 가까이 있는데도 몰랐던 게 지금은 말없이도 다 느껴집니다. 시장 골목 잠시 쉬던 제가 다시 자리를 펴자 소문이 돌았는지 단골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어머님, 된장찌개 다시 파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쉰 거지 그만둔 건 아니에요. 아이고야 기다렸어요 정말. 여기 장조림 하나 김치 2개요. 역시 손맛 살아있으시네. 우리 집 애들 어머니 반찬 아니면 밥을 안 먹는다니까요. 이야기를 나누며 된장 냄새가 가득 퍼지는 그 자리에 서 있으니 정말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입니다. 된장은 식은 채로도 있고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에 배는 것처럼요. 저녁 무렵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수정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합니다. 엄마, 오늘 진짜 바빴죠? 응, 조금은. 그래도 괜찮았어. 사람들 다 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랬을까? 진짜예요. 엄마는요, 꼭 누군가한테 필요해요. 냄새난다고 한 사람이 있어도 엄마 손맛 그리워하는 사람은 더 많거든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자전거 손잡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수정은 제 옆을 따라 걸으며 장바구니 무게도 나눠들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 불을 다 끄고 혼자 앉아 된장국 한 그릇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처음 이 국을 끓이기 시작했을 때는 그저 밥 먹으려고 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 국이 저를 살게 합니다. 된장 냄새가 배어있는 이 부엌이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입니다. 누군가는 냄새난다고 했던 된장 냄새. 그 냄새가 나를 지켜주고 다시 살게 해줬습니다. 이제는 그 냄새가 나서 다행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더는 말이 필요 없는 거리에서 제 삶을 다시 찾으며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